심학봉 의원이 어제 기습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제3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역신문 기자인데 이 사건에 갑자기 기자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이 대구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방을 다녀온 다음 날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 A 여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지 관련 이야기까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황스택 기자. 네. 자, 일단 지역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1대1의 두 사람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A 여인이 있고 심학번 두 사람의 문제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여주고 설명할 때 A 여인이 성관계를 가진 당일에 뭔가 좀 이상한 마음을 들고 그다음에 좀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인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을 때 이 지인이 한 명의 지역 언론인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언론인과 함께 토의를 한 끝에 자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에다가 수사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런 조언을 해서 신고 당일에도 A 여인과 함께 지역 기자가 동행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장영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같이 동료 기자로 일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 자세히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훈 기자. 네. 자, 일단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자분을 아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신문 기자가 A 여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갈 때 동행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 경찰서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요. 예. 이때 말씀하시는 해당 모 기자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신문 기자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러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해당 기자가 평소 알고 있던 중부서 형사에게 이번 사건을 말했고 또 성폭행 신고를 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볼 때 일종의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A 여인과 이 지역 언론 기자, 이분 두 사람은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지인이 이제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지역 언론 기자가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현재 국회의원 성폭행 사건인데 해당 기자가 좀 여러 조언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 수사는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 A 여인이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금품이 오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A 여인이 1차 진술한 날짜가 24일인데요. 예. 26일 저녁 식당에서 심 의원과 지인 서너 명과 만났다는 사실을 경찰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A 여인이 2차 진술을 번복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해요나 협박, 금품 수수 같은 것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심 의원을 만나 2차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금품이 오갔고 지역신문 기자에게도 일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또 A 여인의 진술이 또 누군가의 지도를 받았다는 정황도 있었고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회유 등을 하지 않았냐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군요. 그러나 근데 경찰은 추가 수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금품이 오갔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 두 사람의 진술에 회유가 없었고 서로가 호감이 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아서 부실 수사, 짜맞추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장영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성훈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술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면 이 여성이
고소를 하게 되는데 지역 기자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무고일 가능성도 있고요. 경찰은 당연히 이 부분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에는 강간죄가 이제 친고죄였기 때문에 예. 그냥 진술이 번복이 되면 일단 강간죄 수사는 끝이 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이 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진실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어제 사실 밤에 한 2-3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쉽게 말해서 한 사람 강간을 했다고 지금 의심받는 심학봉원은 안 했다라고 하고 이 여인도 강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니까 그냥 둘 다 당하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끝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인데 일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래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가 금전이나 뭐 협박을 받고 변경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여인과 심학봉원 간의 뭐 계좌 내용이라도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고 근데 그게 조금 전에 장영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거는 범죄가 아니지만 예. 돈을 받고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면 그럴 수 있네요. 심학봉원은 그러면 성폭행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아까 무고죄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저는 심학봉원을 이 여인이 만나고 나서 번복이 된 진술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그냥 이 여인이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거의 100%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무고로도 처벌을 안 받을 만하게 진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가진 건 맞는데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의미가 뭐냐면 강간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어도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성의 얘기는 반항하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없었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박종훈 차장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근데 한 네. 50대 맞았다고 고소를 하면 무고죄 같잖아요. 이건 무고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대 맞은 맞긴 사실이기 때문에.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술을 그렇게 변경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그 그렇군요. 제3자가 껴있는 것도 확인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황스택 기자. 네. 자, 그런데 이 노래방이 지금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네. 노래방을 가기 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어떤 그 성폭행을 한 남성과 지금 이제 그 날짜는 13일인데요. 26일 정도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하고 그 뒤에 지금 신고를 한 그 남성과 식사도 하면서 저녁에 노래방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진술이 번복이 된다는 건데 과연 지금 신고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사이좋게 노래방까지 간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이 오고 갔느냐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백성훈 변호사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지역 기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쫙 보면 이 여자는 강제로 지금 당한 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이제 지금 최종적인 진술을 그렇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소장을 낸다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지금 개입이 된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기를 고소를 먼저 해놓는다 이러면은 뭐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알려지면 뭐 정치적 생명이 끝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누군가 그런 국회의원이나 신분을 조금 활용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이런 의혹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일단 최초에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뭐 지금 지인하고 상담을 했고 뭐 일단 지역신문 기자가 여기 개입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전과정도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예 없었던 사실을 이렇게 허위로 신고라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는데 그게 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감안해서 뭔가 협박을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또 이번 사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성폭행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뭔가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번 사건 아시겠지만 처음에 고소를 하고 노래방 가서 만나고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어젯밤에 그것도 오전이나 오후도 아니고 어젯밤에 잠깐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 사건은 뒤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경찰에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경찰이 유독 이 국회의원들 수사만 나오면 이렇게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면 대한민국 최고갑은 국회의원 같습니다.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사건 연루된 것도 미적미적 수사하고 심학봉 의원 수사도 대충 덮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지팡이네요. 국회의원의 지팡이다. 이런 말도 참 처음 만들어진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일반 우리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한테는 추상 같은데 예. 정말 국회의원 앞에만 가면 경찰도 그렇습니다만 이 검찰마저도 보면 이 잣대가 아주 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우선 1차적인 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특히 경찰 수사가 보면 아까도 심야에 아무런 기자들이 알 수 없는 시간에 2-3시간 살짝 조사하고 끝내는 이것은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는 예. 봐주기 수사라고 아니 설사 그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나중에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이 스스로가 의심을 자초하는 어떤 수사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나 이러한 것을 당연시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갑질 이 부분은 경찰을 마치 어떤 국회의원의 하수인증으로 아는 이런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동아일보 이재명 차장이 국회 출입하는 이재명 차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탈당을 일단은 빨리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판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자체가 경찰의 수사 자체가 약간 많은 의혹을 낳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 심학봉 의원 사건이 덮어질 줄 알았는데 덮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의원들은 심학봉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다시 해서 계속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총선을 한 8개월 앞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새누리당은 또 툭하면 이 성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성누리당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섹스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좀 빨리 매듭 짓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총장, 황진아 사무총장이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자꾸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조급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만일에 무혐의라든지 지금 무죄가 돼 있는 상태 속에서 개인 명예를 막 그렇게 짓밟고 그래도 되는 것이냐. 나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잘못한 게 성폭행을 했다는 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상임위가 열리는 당일에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을 호텔로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맺은 것,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사무총장하고 국민들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황진아 사무총장은 자꾸 그 성폭행이 무죄일 수 있는데 그 개인의 명예를 이렇게 밟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성폭행 되면 당연히 수갑차고 지금 교도소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그와 상관없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야밤에서부터 그 국회의원이 그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고 다음날 오전에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더구나 그 회의가 상임위가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래, 창조, 과학,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런 상임위 동료 의원들에게도 얼마나 정말 이 상임위 동료 의원들에게도 욕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대낮에 회의 안 가고 저렇게 다른 여자하고 외간 여자하고 저렇게 호텔에서 성관계나 하고 이런 국회의원으로 보이게 만든 그 죄가 엄중하다면 당연히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윤리위에 당연히 당 차원에 지금 사실상 출당에 가까운 탈당을 시켰습니다만 그거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치 그건 별 일이 아니라는 듯이 자꾸 무고하다라고 하면 정말 국회 의식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하는 국민들의 오해가 계속 쌓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장. 혹시 황진아 사무총장한테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왜 저런 얘기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직접 통화해보진 못했는데요. 사과의 ABC가 잘못됐죠. 사과의 정석이라고 하면 사실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오늘 사실 황진아 총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송구스럽다 얘기를 하고 어떠한 해당 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럼 사실은 그것만을 기억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토를 달아서 오히려 화를 불렀죠. 그래서 참 그래서 본심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하지 얘기가 말아야 나왔는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픽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심학봉 의원 공천받는 과정에 좀 친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경환 부총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무했던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본인이 장관 재직 시절에 이 심학봉 의원은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었고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겹치는 근무 기간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학봉 의원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